알아두면 100% 쓸모있는 세상의 법칙. 오늘은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야.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법칙인가? 하하, 동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 기억의 한계, 숫자 7에 대한 이야기야.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사람이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양은 약 7개 전후다라는 법칙이다. 미국의 인지 심리학자 조지 밀러가 발표한 논문의 내용이다. 자기계발 작가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7가지 습관을 제목으로 하는 책이 붐을 이뤘다. 실제로 7가지 습관을 제목으로 하는 책들은 셀 수 없이 많다. 그럴듯한 몇 가지를 보면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공부 잘하는 아이의 7가지 습관, 똑똑한 아이를 둔 부모의 7가지 습관, 두뇌를 깨우는 7가지 습관, 성공하는 한국인의 7가지 습관, 한국 알부자들의 7가지 습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7가지 생활 습관, 성공한 사람들이 버린 7가지 습관,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내 몸을 살리는 7가지 습관 등등 아주 많다. 그런데 왜 하필 7가지 습관을 강조했을까? 조지 밀러는 1956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마법의 숫자 7에 2개를 더하거나 뺀 즉 5에서 9개가 정보 처리 능력의 한계임을 증명한 실험을 발표했다. 시험자들에게 다양한 크기의 형태를 보여주고 그것들을 크기의 순서대로 숫자를 매기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크기를 7개까지는 대부분 정확하게 평가했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실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갔다. 7개가 넘어가면 일관된 지각의 오류가 나타났으며 이는 피험자를 바꿔도 마찬가지였다. 이를 가리켜 밀러의 법칙이라고 하며 다른 말로 7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결국 우리 인간은 제한된 기억 용량으로 인해 한 번에 7단위 이상의 수는 다루기가 어렵다는 법칙이다. 좋은 습관을 많이 기억하고 가지면 좋겠지만 7개가 넘어가면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7가지 습관을 제목으로 하는 책이 많이 출간된 것도 7개가 가장 적당하기 때문이다. 음악에서도 7음계를 쓰고 전화번호도 7자리 번호를 많이 쓴다. 포커 게임도 7장으로 승부를 가리고 백설, 공주와 7난장이 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7이라는 숫자는 가장 많이 쓰인다. 일주일이 7일로 이루어진 것도 기억 역량의 한계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도 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기억력 실험이 있다. 165명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2자리 숫자를, 다른 그룹에게는 7자리 숫자를 알려주고 이 숫자를 기억하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했다. 이동하는 통로에는 달콤하지만 건강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초콜릿 케이크와 많이 달지는 않지만 건강에는 유익한 생과일이 놓여 있었다. 학생들은 둘 중 하나를 원하는 대로 집을 수 있었는데 7자리 숫자를 외운 학생들이 2배나 많이 케이크를 집었다고 한다. 힘든 기억력을 요구한 과제를 맡은 사람들은 뇌가 산만해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칼로리가 비교적 높은 디저트를 선택했던 것이다. 인간의 기억 용량의 한계가 7자리라는 것은 과장됐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다. 밀러의 견해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2개에서 4개의 요소 정도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며 실제로 가능한 숫자는 범위 내 최대치보다는 아마도 최저치에 머물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작업 기억에 저장할 수 있는 이 요소들은 반복을 통해 기억을 되살리지 않는 한 빨리 사라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7개 이상 또는 2에서 4개 이상을 기억하기 힘들어하는 건 사회적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상품이 차고 넘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거의 유사한 경쟁 상품들을 외워 기억할 수가 없다. 또 신경 써서 외우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상위 2~3개의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며 이는 더 나아가 경제 전반의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니가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 내가 뭘? 올해는 공부를 열심히 해 학점도 올리고 어학시험 점수와 자격증도 갖추는 건 물론이고 건강에 해로운 인스턴트 식품도 끊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딱 미니가 새해에 하는 일이지요?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 거지. 1년 동안 좋은 습관 한 가지만 만들고 나쁜 습관 한 가지만 버려도 그 1년은 알차게 보낸 해라고 할 만하지. 알아두면 100% 쓸모있는 세상의 법칙. 지난번 이야기가 뇌를 지배하는 숫자 7이었는데 그건 기적적으로 기억하는구만. 아직 6개나 남았다고. 오늘은 그것보다는 큰 숫자인데 마당발이라고 하나? 오지랖이 넓은 사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맞아. 그 마당발의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일까? 그런 문제를 알아보자고.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인 옥스퍼드대 로빈 덤바 교수는 원숭이나 침팬지들의 영장류를 대상으로 사교성을 연구했다. 그 결과를 심피질 크기가 영장류의 그룹 규모에 미치는 제약 요건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주로 복잡한 것을 담당하는 대뇌 영역인 심피질이 크면 클수록 사귀는 친구가 많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적응해보니 마찬가지로 심피질이 큰 만큼 인간의 친분관계는 150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래서 150을 덤바의 수라고 말한다. 호주나 뉴기니 그리고 그린란드 등 아직도 원시 부족 국가의 원시인에 가까운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본 덤바 교수는 부족민의 규모가 대략 150명 정도 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현대 전투를 할 때도 지휘관이 직접 지시를 하며 전투를 할 때 200명이 넘으면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발견했다. 그래서 조직을 관리할 때는 150명이 최적이라는 추론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우리는 발이 넓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을 오지랖이 넓은 마당발이라고 한다. 이렇게 마당발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며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아무리 마당발이라고 해도 진정한 인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덤바 교수는 이후에 SNS에서도 최적의 친분관계는 150명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인맥이 수만 명에 이르는 사교적인 사람과 몇백 명에 불과한 보통 사람과 직접 비교를 해보았다. 친구의 기준을 1년에 한 번 이상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하거나 안부를 물어 서로 소통을 하는 사이로 두고 보면 두 그룹 간의 진정한 친구 사이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현대의 페이스북 친구가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해도 실제로 긴밀하게 지내는 친구는 150명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그 중에서도 정말 흉금을 털어놓고 지낼 수 있는 사이는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150이 인맥의 숫자를 말하는 전부일까? 사실 덤바 외에도 인맥에 관한 연구를 한 학자들이 몇 명 더 있다. 다른 인류학적인 연구 결과로 내놓은 수치는 덤바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290에 이른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선정 방법과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미국의 전설적인 자동차 판매왕 조지라드 역시 인맥 숫자를 발견한 적이 있는데 그는 자동차 영업을 시작한 1년 만에 1400대의 자동차를 판매했고 15년 만에 15,000대를 판매했다. 자동차 판매에서 기네스북에 오른 그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250의 법칙을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고객들의 결혼식장, 장례식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애경사를 챙겼을까 살펴보았더니 대략 250명이었다. 지라드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해서 250을 사람이 관리하는데 적정 인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고객 한 명을 잘 관리하면 250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극진히 대접하며 조심스럽게 대했다고 말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먼저 사망할 확률이 50%나 낮다고 한다. 사람의 심리와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친구 숫자가 많고 적음보다는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무작정 친구를 만들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만한 인맥을 보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덤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아까부터 뭘 세는 거야? 세보니까 내가 아는 가게가 말이야. 크크, 한 손이 안 넘어가던데. 덤바의 법칙은 한 사람이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의 수에 인지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150여 명이라는 건 좀 충격적이네요. 이 덤바의 법칙의 힌트를 얻어 패스라는 SNS 서비스가 있었지. 패스에서는 덤바의 수의 1, 3 수준이 10명으로 친구 수를 제한해 긴밀한 퍼스널 네트워크를 만드는 서비스였지.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 알아두면 100% 쓸모있는 세상의 법칙. 케빈 베이컨이라는 미국 영화배우 알아? 잘 알지? 잘한다는 건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말이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출연한 영화도 보고 케빈 베이컨 게임으로도 알지. 그렇지. 케빈 베이컨이 워낙 출연작이 많아서 그를 중심으로 한 게임이 생긴 건데 결국 세상은 의외로 좁다는 것을 증명한 거라고 할 수 있지. 오늘은 법칙은 그래서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은 인간관계는 6단계만 거치면 지구상 대부분의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회 이론이다. 케빈 베이컨 지수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먼저 6단계 법칙 이론이 먼저 제시됐다.
이걸 나중에 응용해서 당시의 다작으로 미국에서 인지도가 높아 누구나 쉽게 떠올리는 케빈 베이컨이라는 영화 배우에게 적용해 유명해졌다. 영화 배우와 스태프까지 몇 단계를 거치는지 관계를 연결하는 케빈 베이컨 게임으로 발전했다. 단, 본래 이론 자체는 케빈 베이컨과 무관하다. 6단계 법칙은 좁은 세상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이론과도 관계가 있다. 하나의 연결고리라도 엉뚱하게 가지를 뻗으면 그와 관련된 연결고리 전반에 영향을 주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연결되는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이게 된다는 이론이다. 현실의 인간관계로 적용시키면 내가 새로운 친구를 단 한 명이라도 사귄 것만으로도 내 주변과 그의 주변 사람들 간의 단계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데 일조한다. 나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 같은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다면 시작점이 되는 사람과 목표가 되는 사람이 서로 알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부분 6단계 안으로는 연결된다. 너무 멀어서 도저히 도달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지 모르는 상대도 의외로 6단계 안으로 도달하는 게 가능하다. 생각보다 훨씬 작은 단계로 관계가 연결되지만 문제는 이렇게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최단 거리를 알아내는 것이 어려울 뿐이다. 내 지인의 전체 목록이야 그렇다 쳐도 그 지인의 지인의 전체 목록까지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친구 목록을 SNS에서 정리해놓음에 따라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15억 9천만 명 이용자들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3.57명만 거치면 누구하고도 연결된다고 한다. 수학적으로 따져보자면 이렇다. 보통 일반인이 가족, 친척, 친구, 동문, 직장 동료, 각종 친목 모임 등 지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 숫자를 100명 정도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면 친구의 친구는 지인의 지인이므로 100의 제곱, 즉 10,000명이 된다. 한 달이 더 건너면 다시 각자 100명의 지인이 추가되니 100의 3승, 100만 명의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다 보면 5단계에서 이미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숫자를 초월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나무위키 문서의 링크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나무위키 문서 특성을 이용한 놀이로 키메라테크 오버드래곤 챌린지라는 것이 있다. 연관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 두 문서가 예상치 못한 연결점을 통해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법칙과 비슷한 성질을 보여준다. 역사에서도 이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어 만들어진 비극이 바로 전염병, 특히 중세 흑사병이다. 전염병은 특성상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전염되는데 배를 타고 다니는 감염자, 기도를 위해 교회에 모이는 시민들, 고행을 통해 병을 치료하려 하는 고행단의 순례, 병균을 가진 쥐떼 등 수많은 가지들을 통해 이 접촉해야 옮겨지는 병이 유럽 대륙 전체에 흩뿌려졌고 그 결과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게 됐다. 세계 최초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뭔지 알아? 아마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아니겠지. 바로 6단계 법칙을 활용한 식스디그리스닷컴이었어. 350만 명이 사용했는데 1억 2,500만 달러에 팔렸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이 생기는 계기가 된 서비스이지. 수학자들 사이에서는 에르데시 넘버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고 해. 공동연구 네트워크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단계를 나타내는 수인데 기본적으로 베이컨의 6단계와 같은 개념이야. 알아두면 100% 쓸모있는 세상의 법칙. 오늘 세상의 법칙은 뭐야? 상대적으로 소수인 선구자들의 생각을 사회 전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 라는 문제야. 그거라면 힘센 댓마리가 나서면 되는 거 아냐? 그건 니네 동네 이야기고. 지난 50년간 많은 연구에서 이른바 변화의 시점인 티핑 포인트에 이르기 위해 꼭 필요한 소수의 숫자를 찾는 시도를 해왔지. 연구자들은 티핑 포인트가 10%에서 40% 사이의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 그래서 오늘의 법칙은 사회 관리의 티핑 포인트?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10년) 이상 진행된 실험 연구를 통해 대규모의 사회 다이나믹 변화를 온라인상에서 실험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 연구는 사회 관리의 티핑 포인트에 대한 실증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참여자 20명으로 구성된 10개 그룹은 언어적 규범을 따를 경우 보상을 받았다. 언어 규범이 만들어진 다음 규범에 반대하는 소수 반대자들로 하여금 전체 그룹의 규범을 바꾸게 독려했다. 실험에서 이 소수 반대자들의 숫자는 그룹에 따라 다르게 설정됐다. 그런데 소수 반대자가 전체 그룹의 25% 미만일 경우 변화의 시도는 실패했다.
그러나 변화를 위해 헌신한 소수가 25%에 이르렀을 때 그룹 다이나믹에 급격한 변화가 왔고 매우 빠르게 집단의 다수가 새로운 규범을 받아들였다. 한 실험에서는 단 한 사람의 차이가 변화의 성패를 좌우했다. 연구자들은 기존의 규범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 금액을 올려서 결과의 정확도를 실험했다. 기존의 규범을 따르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상금을 2배, 3배로 올렸을 때도 소수는 여전히 그룹의 규범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결과를 관찰했다. 연구를 이끈 센톨라 박사는 사회가 대규모의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티핑 포인트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티핑 포인트에 이르지 못할 때 소수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놀랍게도 단 한 명이 추가되어 25%의 티핑 포인트를 넘을 경우 소수의 노력은 전체 그룹의 의견을 바꾸는데 빠른 성공을 거두었다. 고 말했다.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25%라는 정확한 티핑 포인트는 상황에 따라 변한다. 이 정확한 숫자는 사람들이 규범을 기억하는 기간과 어떤 신념이나 행동이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수많은 과거의 상호작용에 근거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하나의 변화 요인에 의해 비교적 덜 영향을 받는 반면 최근에 상호작용만 고려한 사람이라면 더 쉽게 바뀔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사회의 규범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수의 운동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백 년간 내려온 고전 경제학의 사회 변화에 대한 관점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균형 안정성 분석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모델은 진정한 사회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51% 이상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훨씬 더 적은 사람으로 효과적인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자는 특히 개인적인 보상이 다른 사람들이 용인하는 행동을 조정하는 사람의 능력과 직접 관련된 조직에서 친사회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을 독려하는 환경을 조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이 연구는 인터넷상의 정치적인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웨이보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친정부 선전에 사용하여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환시키는지를 알아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근본 신념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센톨라의 연구 결과는 헌신적인 소수의 사람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동을 바꿀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 감소, 직장 내 성희롱 감소 및 운동 습관 개선과 같은 친사회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반대로 소수에 의해 인터넷 트롤이나 사이버 폭력 및 인종차별의 집단적 폭발 등 대규모의 반사회적인 행동 또한 촉발되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을 보면 대규모의 사회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취하는 약 25%의 소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그 결론대로 사회적 티핑 포인트를 직장 내 기준이나 더 나아가서 모든 사회 운동의 주도권을 잡는 데에도 적용한다면 소수의 반란도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그렇지. 특히 온라인이 어쩌면 주류가 된 현실에서는 그동안 논쟁이 되거나 금기였던 많은 주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등장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쉽게 이끌리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되지.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고 하는군요. 미디어 뭐?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 알아두면 100% 쓸모있는 세상의 법칙. 제로섬 게임이라고 들어봤나? 너무 쉬운데 가위바위보 같은 거잖아. 그럼 그게 좋은 이야기야? 아니면 누굴 바보로 하나. 세상사엔 좋고 나쁜 양면이 있는 거지. 나비가 이젠 풍로를 읊는 서단계가 다 됐구만. 맞아. 제로섬 게임도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겠지. 그런 게 세상의 법칙을 알아두는 이유가 아닐까.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게임의 법칙이다. 어떤 게임에 참가했다면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선택 결과에 따라서 이득과 손실의 총합이 제로가 되는 게임이다. 화투놀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내가 10,000원을 땄으면 누군가는 10,000원을 잃어야 한다. 이처럼 내가 얻은 만큼 상대가 잃고 내가 잃은 만큼 상대가 얻는 승자 독식의 게임으로 치열한 대립과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용어는 게임 이론에서 출발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경쟁 사회에서 패자는 모든 것을 잃고 절대 강자만이 이득을 독식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용어다. 제로섬 게임은 한 참가자의 이득 또는 손실이 다른 참가자의 손실 또는 이득과 정확히 균형을 이루는 상황이다. 즉, 자원 또는 효용의 총량은 일정하며 한 참가자에 의한 어떤 이득도 다른 참가자의 직접적인 비용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경마나 슬롯 머신과 같은 도박은 주최 측의 몫을 제외하고 패자로부터 모은 돈을 우승자에게 나누는 장치이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다. 외환거래도 여기에 해당한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비제로섬 게임이다. 상승 국면에서는 가치가 창출되고 하강 국면에서는 가치가 감소한다. 시장 전체로 봐도 마찬가지로 전체 주가가 오르면 시가총액이 증가해 그 늘어난 만큼 가치가 생겨난다. 제로섬 게임은 한 참가자의 이득이 다른 참가자의 손실과 직결되는 상황으로 자원이나 효용의 총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상호작용이 제로섬일 때를 인지하고 그에 따라 전략을 세우는 것은 경제학에서 스포츠,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세계 시나리오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쪽이 얻으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그만큼 잃게 되는 비극적인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비즈니스 게임에서 보면 게임의 한 편은 공급자이고 다른 한편은 수요자, 즉 소비자가 있다. 수요와 공급의 게임은 대체적으로 공급자의 승리가 많다. 공급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함에 비해 소비자는 소량으로 소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는 권리를 포기하고 공급자가 정해놓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비즈니스 환경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다. 기존의 공급 중심의 사회에서 수요 중심의 사회로 점점 옮겨가는 추세다. 예전에는 사고 싶은 물건을 공급자 중심으로 배열해 놓은 곳에 가서 한정된 제품만을 보고 선택을 했다면 요즘은 매장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다양하게 보고 선택할 수 있어서 제로섬에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공급자들이 거짓 정보로 유혹하거나 속일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더구나 이제는 역경매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일부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공급자가 최선을 다하는 장치로 작용하기도 한다. 제로섬 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전제로 경쟁과 성과보상이라는 철학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난다. 제로섬 사회는 파이 하나를 나눔에 더 갖는 자와 그만큼 갖지 못하는 자 간의 경쟁 상태가 되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는 이익과 손해의 합의형이 되는 제로섬 사회이다. 내가 갖지 못하면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제로섬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기본 철학인 경쟁과 성과보상을 넘어서 오직 생존만이 이념이 되어버렸다. 국가 대 국가, 대기업 대 중소기업, 보수 대 진보, 개인 대 개인이 벌이는 생존 게임에서 원칙이 무너져버렸다. 자기 진영의 생존에만 집착하느라 패배자를 돌볼 의지나 여유조차도 없다. 제로섬 게임이 사회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참 문제네요. 고칠 방법이 없나요? 이런 말이 있어. 제로섬 사회에서는 어느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0이 되지만 나눔에는 0이 필요 없다. 나눔을 통해서 행복의 크기를 키울 수 있다. 나눔을 통한 행복, 그건 좋은데요. 또 이런 말도 가능하지. 베풀면 기술이다. 그러므로 연습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면 당신이 가진 물질적, 정서적 소유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 사회는 나눔을 통해 희생과 배려, 상생을 추구하는 포지티브 섬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교양 플러스 AI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교양에도 AI의 협업이 필요하다. 오늘의 교양을 AI에게 물어서 더하고 AI로 상상력의 미래를 그렸다.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